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동수독 주민 간의 그 상호 인식에 대한 동일 우위의 상호 인식에 대한 내용 남은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베를린을 조금 더 하기로 했지만, 또 추후에 베를린 하기라고 오늘 주가 하나 마지막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주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독일의 주 중에서 오늘 메클렌부르크 포메른한 요 주입니다. 그래서 요 주는 지금 주요 도시가 로스톡, 슈베린 요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북독일이니까 그 옆에 보면 함부르크도 있고 슐레스비 홀스타인 주하고 가깝죠, 옆에. 그래서 북독일 쪽이고 해서 자연 경관은 아름답지만 대도시가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를 오늘 이제 하고, 자, 독일 연방주는 오늘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은 텍스트, 그리고 이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뭐 일본과 독일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은 전범국이면서 패전국이지만 완전히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이 두 국가, 독일 위주로 이제 일본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 독일을 모델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앞으로 추후에 수업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메클렌부르크 주에 대해서 그 동영상을 조금 보면서, 자, 여기는 로스톡 대학교입니다. 기숙사인데, 메클렌부르크에서 가장 큰 도시를 두 개 꼽으면 이제 로스토크와 이제 그 슈베린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북쪽이지만 약간 동쪽입니다. 북동쪽인데 이 메클렌부르크 포포머른 주는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그 면적은 그렇게 작지 않지만 대도시가 두 개밖에 없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과 또 자연 이런 빙하 시대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도 그렇고 볼만한 곳이 많이 있지만 넓고 목장과 숲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인구 밀도는 낮겠죠. 그래서 여기도 호수가 많습니다. 여기는 천개의 호수의 땅 이렇게 불리는데 제일 유명한 호수가 보덴 호수입니다. 독일어로 보덴제라 합니다. 보덴제. 그 다음에 이제 뮤리치 호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포프모른주는 오랫동안 스웨덴 지배하에 역사적으로 볼 때 있다가 프로이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프로이센은 이제 독일의 그 이전 국가 이름이죠. 그래서 이 메클렌부르크는 독일 제국에서 독일 제국의 이제 독립된 지역인데, 이 메클렌부르크하고 슈베린, 그다음에 메클렌부르크, 슈트리치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두 지역이 있는데 나중에 2차 대전 후에 메클렌부르크 포프모른 지역이 동독의 한 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해체되고 통일되면서 하나의 연방주가 된,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에 대해서는 인구 밀도가 낮다는 거에 조금 특징이었고, 경제적으로 보면은 농업이 아무래도 대도시가 좀 많지 않았죠. 농업이 이제 주 산업인데, 주요 농작물이 보면 감자라든지 곡류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느꼈는데 독일 음식은 감자 요리가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쪄 먹든 튀겨 먹든 주로 튀기지만은 서구 음식이 대체로 감자 요리를 많이 먹죠. 그래서 예전에 식량이 부족했을 때 이 감자가 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자는 척박한 그 토양에서도 잘 자라죠. 그래서 이제 이 감자가 그 유럽에서 옛날에 이제 식량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그 제가 준비한. 독일 사람인데 크루즈선에 탔던 사람인데 여기 로스톡을 방문한 그런, 말소리 좀 낮추겠습니다. 한 8분 20초짜리인데 요 영상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는 이제 독일에서 관광이 주 수입이 됩니다. 아무래도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니까, 그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제 해마다 많이 오는 이제 큰 섬이 르겐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하얀 낭떠러지 뭐 이런 전경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고, 어쨌든 자연 보호구가 막 많아요. 한 270개, 경관 보존 지역도 뭐 106개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도 3개나 되고, 다양한 생물 서식지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주변에 또 당연히 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항구들도 있죠. 북해에 이제 대양 항구들도 있겠고. 그래서 도시는 아까 말한 대로 슈베린이 이 지역의 수도인데 슈베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수에 있는 섬에 지어 놓은 메클렌부르크 슈베린 궁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제 궁전이고, 그 다음에 한자 동맹 도시였던 로스톡이 이 연방주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그래서 아까 제가 기숙사 보여드렸지만 로스톡 대학 도시고, 그래서 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1419년에 대학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 메클렌부르크 지역의 유명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도 이 사람이 방문한 내용 올렸다네요. 그죠? 위에 방금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름이 도리스입니다. 도리스라는 사람이 방문해. 도리스비지트.com 이렇게 유튜브에 있답니다. 오랜만에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시각에서 그죠? 지금 동영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로스톡을 조금 보지만은 텍스트 진도는 또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 여행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잠깐 멈추고. 그래서 여러분 그 텍스트는 280쪽에 오늘 그 이번에 동서독 주민 간의 상호 교류 수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쨌든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독과 서독 이 통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엿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역시 뭐든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문이나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보통 결과를 많이 도출하고, 그래서 그 통계 결과를 가장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제 했을 때 이런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다든지 이런 내용 우리가 쭉 검토했는데, 이렇게 동서독 주민 간의 상호 이해가 부족한 그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 정치나 경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쨌든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사람 간의 어떤 그 의식이나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분단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이질증이 커지니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특히 체제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표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표가 나와 있죠. 여러분 텍스트도 281쪽입니다. 이 서독 주민 간의 동서독 주민 간의 교류 협력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 상대 지역에서, 즉 서독에서는 동독 지역 입장에서는 서독이겠죠. 상대 지역에서 한 달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가? 이 설문에 대해서 동독 주민은 약 33.8%가 경험이 있고, 반면에 서독은 17.1%밖에 없다. 아무래도 서독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동독에 굳이 가서 구경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확률이 조금 더 낮겠죠. 동독은 아무래도 조금 가난하니까 서독에 좀 풍요로운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좀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민간 교류를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아마 우리 쪽에 더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타 지역 출신의 친구나 지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동독 주민 같은 경우는 32.8%가
그렇고 서독 주민은 20.6%였습니다. 또 좀 더 좀 걱정되는 점은 서로 상대 지역에 가서 거주하고 싶은 의사가 어떤가, 서로가 이제 낮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낯설다는 거죠. 그래서 양 지역 주민의 15%만이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독일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동서독 지역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훨씬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통계 결과가 말해줍니다. 뭐 꼭 동서독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우리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먼저 앞서겠죠. 그렇지만 통일 직후에는 이주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이제 임금도 높고 일자리도 아무래도 더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제 이주를 하였는데, 서독 주민들이 동독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주가 별로 없으니까 상당한 그 어떤 보상, 물질적인 보상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동독으로 간다는 거죠. 특히 동독 지역에 파견된 서독 공무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뭐 수당도 많고, 뭐 별거 수당, 실제로 서독에 이제 가족들이 남아 있으니까죠. 별거 수당이라든지 또 오지 근무 수당 이렇게 받고 각종 혜택, 경비 공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같은 직급의 동독 출신 공무원보다 훨씬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인센티브들이 이제 통일 초기에는 있었지만 이런 게 이제 몇 년 지난 뒤에는 다 사라지고, 동서독 주민의 이제 서로 상대 지역에 이주할 의향은 서로가 낮아진 거예요. 동독도 처음에는 서독이 자잘한 나라니까 서독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통일된 직후에 보니까 자기들이 배운 그 어떤 능력으로 지적 수준으로 서독에 취업하는 게 쉽지 않고, 그죠? 체제가 다른 데서 이제 국가에서 배분한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동독 사람들한테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정체성 같은 경우도 동서독 주민의 국민 정체성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 정체성이라는 게 원래 우리 이제 영어로 아이덴티티라죠. 독일어로 이덴티테트라는데 국민의 집단적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서로를 동일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영어로 치면 위죠. 우리 집단, 우리라는 이런 정서가 형성된 상태가 이제 이 국민 정체성인데, 이런 국민 의식의 상호 동일화 과정, 서독과 동독이 서로 같은 민족이었지만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고 다른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쭉 보면은 여기 이제 이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여러분 282쪽에 있는 표인데, 2006년도에 동서독 주민의 사회계층별 국민 정체성을 조사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 독일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동서독 주민 간에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서독에서는 주민의 약 78%가 독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반면에 동독 지역에서는 좀 낮았어요. 61% 정도입니다. 또 자부심자 수치는 이렇고, 그 다음에 동서독 간의 국민 정체성 격차가 이제 이렇게 방금 수치로 보면 한 17%나 차이가 나죠. 근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서로 적대적인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이 동서독 주민들이 공동의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격차가 그래도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동독 지역에서 주민의 약 3분의 2가 독일 국민 정체성을 획득하였다는 점. 그래서 분리주의의 위험은 없습니다. 지금 구소련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라든지 그 외에 뭐 우크라이나, 뭐 트리키메니스탄, 뭐 이렇게 뭐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막 서로 다 분리됐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동독과 서독은 그런 이제 다시 분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중화주의 해가지고 계속해서 소수민족들을 자기들한테 흡수해가지고 또 괴롭히고 배척하면서
땅덩어리를 넓히고 그 야욕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계속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중국의 이런 그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구소련처럼 지금 러시아처럼 그 소수민족들이 다 원래 자기 국가로 분리가 돼야 되겠다. 좀 세력이 약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 댓글에 보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무슨 굴기 뭐 이런 게 요즘 많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땅덩어리에 넣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눈치를 자꾸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혈통을 보면 그 우리 태어날 때 몽골 반점이라고 있죠. 거의 비슷해요. 외모도 보면 몽골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거의 외모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지금 중국의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니까 땅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물론 사막 지역이 좀 많긴 하지만 인구 밀도는 또 낮죠. 몽골이 우리나라의 연방 우리의 이제 같이 통합되려는 그 연방제를 제의한 적이 있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참 괜찮다고 봐요. 북한과의 통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몽골 같이 좀 땅덩이가 넓은 데를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금보다 영토가 좀 더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몽골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하면서 개발도 하고 우리 실업 문제도 해결되고 몽골도 발전하면서 언어도 이제 처음에는 한국어와 몽골을 공용으로 쓰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고 우리가 발전된 시스템이니까 우리 언어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땅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속된 말로 파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중국은 당연히 반발하겠지만 그래서 동서독의 이제 분리주의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 드렸고 다시 우리 텍스트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일부 독일 정치인들이 양 지역 간의 갈등과 마찰을 좀 과장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독일은 이 국민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완벽한 독일은 아니지만 큰 갈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불만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시간이 좀 지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동서독 주민 간에 존재하고 있는 국민 정체성 격차를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또 이념적 지향이나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런 여러 사회계층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이질적인 사회적 그 균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성별의 차이는 정체성 격차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 차이는 큰 영향이 없고 연령 같은 경우에 서독 주민은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 정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35세에서 59세 사이에 해당되는 청장년층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체성이지만 노년층은 평균보다 8%나 강한 독일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보였답니다. 반면에 동독 지역을 보니까 18세에서 34세까지 해당되는 청년층하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평균 이상의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체성 면에서는 서독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중년층이 정체성이 낮았습니다. 이 중년층이 현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사회 경제적 차별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년층이 또 서독과의 통일을 강력히 원했던 층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직업에 따른 정체성을 보니까 실업자의 경우에 아주 확실한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독 지역에서 실업자는 자영업자나 연금생활자와 큰 차이가 없는 71%가 강한 독일 국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독의 실업자는 38%로 아주 낮은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념 지향에 따른 정체성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니까 우파 성향의 주민은 국민 정체성이 강하고 좌파 성향의 주민은 상대적으로 국민 정체성이 약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동독 주민이 독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약하게 가지게 되는 사회 계층적 요인은 아무래도 실업, 그 다음에 정당 지지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직업이 없고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동독 주민의 경우에 독일 국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혹은 어떤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아주 낮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보면 우리가 통계로 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객관적입니다. 그 뒤에도 이제 여러분 동수독 지역계 동수독 주민의 지역 정체성 해가지고 통계 나와 있죠. 2008년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쭉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이 통일된 이후에 동독 사람들 중에서 옛 동독에 대한 향수를 갖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로 오스탈기라는데 오스트가 이제 독일어로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베스트 뭐 서쪽인데 베스트가 서독이고 오스트가 이제 동독 사람을 말하는데 오스탈기 하면은 이제 이게 향수라는 단어와 합쳐진 표현이죠. 오스탈기가 동독에 대한 향수란 말인데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옛날 동독 체제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동독 주민을 지배하는 서독의 제도와 관습에 대해서 반발이 이제 많고 과거 동독의 제도와 관습이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좀 더 맞았다, 이상적이었다. 이런 반발에서 나온 정체성이 오스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탈기는 통일로 인해서 사라진 그 통일 때문에 이제 없어진 동독 시절의 생활품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동독 시절에 유행했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동경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구동독의 억압체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동독 지역의 젊은이들 중에서 약 33%가 과거의 긍정적인 면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향수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동독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따뜻함이나 친밀함을 좀 아쉬워한다. 그 자본주의 어떤 양육 강식의 치열한 경쟁 체제인 이 자본주의 체제에 갑자기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동독 시절의 향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오스탈기 현상은 독일이 국가 통합은 이룩했지만 사회 통합은 아직도 현재 진행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도 아마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남한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이 만약에 된다면은 처음에는 아마 기대가 크니까 그런 걸 못 느끼다가 나중에 지금 우리 보세요. 탈북민들 중에서 그 사회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통일되었을 때 아마 북한 주민들 중에서 지금 동독 사람들처럼 어떤 향수를 느끼거나 나중에 통일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자기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서독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의 통일이 가까워진다면은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아무래도 우리 남한 주민들이 좀 더 관대해지고 좀 더 관용적인 자세, 자꾸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또 뭐 우리 여기서도 부동산 투기가 심한데 남북 통일되면 그 북한 지역의 어떤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그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면은 결국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독일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전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동서독 주민의 지역 정체성에 관한 그 도표를 봤고 또 서로 느끼는 어떤 동서독 주민 간의 어떤 상호 이해 수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갑자기 통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텍스트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또 최근에 어떤 또 조사한 통계가 있으면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보여주겠지만 그게 한 10년은 흘렀지만 지금 아마 1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지금 아마 이 상호 이해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이게 이제 20년 통일된 지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온 결과고 지금 30년이 됐으니까 그죠? 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 아까 남았던 그 메클렌부르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행지는 여기한 매력 이제 프라지의 경계인 슈타트마우어의 일부예요. 마우어는 독일어 벽입니다. 1500년대 후반에 처음 지어졌고요. 바깥쪽은 좀 밋밋한데 로스톡입니다. 안쪽은 시의 문장도 걸려 있어요. 시를 상징하는 상상 속 동물인 그라이프, 영어로는 그리핀이라고 하는 상반신은 독수리, 하반신은 사자인 동물의 동상이 이 게이트를 지키고 로스토크에는 있어요. 북유럽의 항구 도시인데 도보 여행을 한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 사람이 도보 여행을. 바로 옆에는 옛 시의원의 사무실이면서 현재는 고등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테일이 아름다운 건물 슈텐데 하우스가 자리에 있어서 잠시 감상하고 가실 수 있답니다. 노이어마크트 새 시장이요. 라타우스 시청사지요. 노이어마르크트는 이렇게 북독일 혹은 북유럽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집들로 둘러싸인 작은 광장이에요. 정기적으로 작은 장터가 열려서 우리나라 뭐 지역의 장하고 농산물을 비싸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작고 심플한 분수가 밋밋한 광장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꽃분홍색 시청사. 프랑크푸르트의 레머가 약간 뮤트톤의 인디핑크라면 여기는 정말 핑크핑크해서 파란 독일 하늘에 너무너무 잘 어울린답니다. 시청 결혼식에 이용되는 슈탄데스암트도 로스톡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북독일 건물 중 하나인데요. 옛 이름은 케아크호프 하우스로 시에 엄청나게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케아크호프라는 정치인 집안의 소유였다고 해요. 가까이서 보면 이 파사트라고 부르는 정면이 아까 보시는 그 법원 건물 뺨치게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타일은 아주 귀한 재료였다고 하니까 권력도 부도 모두 가진 인물이었다는 걸 색깔이 알 수 들어간 있죠. 키르헤니까 교회죠. 마리아. 로스톡에서 딱 한 교회만 방문하자면 시청사 맞은편에 자리한 마르엔키르샤가 제격이에요. 외관도 거대하고 독일스러운 멋진 건물이지만 이 교회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천문시계. 예수의 12사도가 중앙에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규모가 굉장해요. 그렇네요. 옛 느낌이 간직되어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곡선으로 제작되어서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오르간까지 목이 빠지게 올려보다 보면 중세시기 한자동맹을 통해서 상업으로 번성했던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뭐 함부르크라든지 전부 이거 한자동맹 도시하고 브레멘도 그렇고 관계 있죠. 북독일에. 그래서 이런 건물들 보면 오래된 건물인데도 굉장히 그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종소리. 상당히 로스톡에서 가장 붐비는 거리 크로펠리너 슈트라세를 따라 다양한 상점들이 자리에 있어요. 말이거든요. 릴라 빵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로스톡에만 있는 프랭키스 커리버스트 혹은 브라트버스트가 있는데 이곳 소시지가 타 지역이랑은 좀 달라서 한번 먹어보기에 좋아요. 길 양쪽으로 개성다양한 예쁜 유럽식 집들이 늘어서 있어서 하나하나 눈에 담아보기도 하고요. 600년 역사의 로스톡 대학교도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죠. 위치해 로스톡 있는데 대학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 오래된 대학입니다. 600년 이상 된 그죠? 햇살 좋은 날에 광합성하기 좋은 잔디밭도 있고 그 앞에는 제가 로스톡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팟인 브룬넨데어 레벤스보이더 인생의 환희 분수가 있어요. 브룬넨데어 레벤스보이더 주위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나 브라트버스트를 사가지고 이곳에 앉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서요. 특히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행복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도시 내에 어쨌든 이런 볼거리나 즐길거리나 뭐 꼭 돈이 없더라도 그죠? 이렇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예.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천진난만함이 어른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찍는 모습이 또 나오네요. 로스톡에 남겨진 게이트와 타워들 중에서 가장 멋진 건축물이라는 크로펠리너 토어. 중세시대 느낌이 아주 뿜뿜하죠. 독일어로 토어하면 성문, 옛날에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문이라는 뜻이니까. 중세. 1280년에 만들어진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역사가 깊어요. 내부는 6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로스톡 요새에 관한 전시관이 있고요. 이 멋진 중세시대 건물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테마에 맞게 또 장식되는데 그게 또 굉장히 볼만하더라고요. 슈타트하펜, 이게 이제 도시 항구입니다. 구시가즈 경계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면 발트해로 향하는 물길이 지나는 항구가 자리에 있는데요. 이 항구를 내려다보기엔 가논스베아가 제격이에요. 인생의 화리분수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좋은 곳이라면 이 대포의 언덕은 해질녘 맥주 마시기 좋은 곳. 항구를 오가는 요트와 배들은 독일의 북쪽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풍경이에요. 한국의 바다가 그리울 땐 이런 풍경이 위로가 되어주네요. 항구로 내려가서 물길을 따라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곳에서 파는 로스토크 필츠 생맥주는 제 마음속 독일 맥주 1, 2위를 맥주 색깔이 깨끗하네요. 그죠? 그래서 로스톡 맥주, 저는 독일에 있을 때 로스톡 맥주, 여기는 잘 안 갔으니까 뭐 마셔보자는데 맛있다니까 다음에 혹시 가게 된다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예. 저는 맥주랍니다. 그 요즘에 고소함과 수제 맥주 시원한 많이 바닷바람을 만들죠? 좋아하는 다른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로스톡의 매력이기도 해요. 이 항구에서는 매년 8월 한저 세일이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한제 세일, 그 한제 이게 내나 한자 동맹 도시 말할 때 그 한제입니다. 세일은 영어 표현 그대로 썼지. 풍경과 분위기가 독일에서 손꼽는 경치 좋은 여름 축제인 만큼 로스톡 방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영상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 나오네요. 북쪽 끝을 걸어봤으니 이제 동쪽으로 가볼게요. 페트리키르히는 페트리키르히. 알트마르크트는 이름 그대로 오래전에 시장에 서던 알트 마크트, 아까 노예 마크트하고 다르죠? 알트, 이게 영어의 올드입니다. 알트가 옛날 구시장, 오래된 시장. 곳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한적한 동네예요. 마음 가는 대로 산책하기 좋은 동네라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길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핀 꽃 같은 소박한 풍경을 구경하러 다니기 좋은 곳. 배를 타는 선원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모이는 교회였던 성 패트릭 교회는 알터마르크트의 쇠퇴와 함께 지금은 적막하게 남겨져 있어요. 대신 이곳에서는 시의 성벽과 그 너머에 자리한 전형적 북쪽 풍경인 평평한 대지, 그리고 푸른 자연을 사람들의 신경 쓰지 않고 만끽할 수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다녀오곤 하는 곳이랍니다. 북독일지는 어쨌든 깨끗해요. 바서투엄, 시에 물탑이네요. 물을 공급하는 저장소였던 바서투엄은 그죠? 이게 이름에서 벌써 그 용도가 나오는데, 바스가 영어의 워러 아닙니까? 워러, 그죠? 투엄이 탑입니다. 그죠? 벽돌 고딕 양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고딕 미학적인 양식. 건축물이에요. 광이 나는 검은색 벽돌로 포인트를 주고 상부에 작은 7개의 타워와 그 위에 얹어진 민트색 금속 마감이 북독일 건축의 매력을 뽐내는 모습은 그 아름다움에 방문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그런 건축물. 바하넬뮌데는 로스톡에서 발트해에 바로 접한 뮌데라는 표현이 바로 그 이제 만나는 곳입니다.
그 접점이 되는 곳이죠. 곳으로 독일 현지인들이 찾는 휴양지예요. 수도 베를린에서 이곳까지 바로 연결되는 기차도 있으니 그 인기를 대충 실감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로스토 시내에서 S반이나 슈트라센반으로도 닿을 수 있어서 접근이 꽤 용이하니까 발트해 바다가 궁금하시다면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 발걸음으로 함께 걸어 이분이 이제 도보 여행하면서 찍은 강의인데 괜찮았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도시 슈베린 있죠. 아까 우리가 로스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슈베린이 또 유명하니까 여기 이제 호수와 섬이 많은 곳이랬죠. 슈베린. 예전에 그죠? 아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괜찮지만 또 우리말로 또 여행가들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또 보면은 이 슈베린의 당일치기로 간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짧은 거라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 음악이죠. 슈베린에서 함부르크 하우프트바너 함부르크 중앙역입니다. 함부르크하고 가까워요, 슈베린이. 그래서 함부르크 중앙역에서 아마 먼저 출발인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슈베린으로 이제 떠나는 거겠죠. 이렇게 표를 사가지고 메클렌부르크 포프몰은 주로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이래가지고 이제 슈베린으로 갔습니다. 이 슈베린은 이제 도착한 거예요. 슈베린 성으로 간답니다. 슈베린 성으로. 수세기 동안 오래된 메클렌부르크 공작 그리고 그 대공작이 관저로 사용했던 곳이 슈베린 성입니다. 현재는 메클렌부르크 포프몰은 주로 했죠. 주의회 장소로. 천년의 과정을 거쳤답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오래됐네요. 확실히. 건축물이. 아돌프 뎀너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슈트엘리 이 사람이 만든 건축한 1845년에서 1857년 사이에 재건축되고 신축돼 가지고 오늘날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렇죠. 아무래도 1000년 넘었으니까 재건축을 안 했겠습니까? 그죠? 노이슈반트슈타인하고 슈베린성 노이슈반트 불린다 이거죠. 슈베린성 입구입니다. 성 주변에 호수가 보이죠? 바람 소리 들리죠? 호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제 슈베린. 박물관이나 연회장이나 레스토랑이나 표시해놨죠. 성 내부 관람을 안 했다네요. 내부까지는 우리가 꼭 볼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성이고 호수가 많은 지역, 그죠? 이렇게 바깥을 보면 알 수 있죠. 정원입니다. 그죠? 분수가 많네요. 미분수라 농담이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옛날 동화책 모습이죠. 궁전이라든지 슐로스 슈베르린. 슐로스가 독일어로 성이란 뜻입니다. 슐로스가 벌 쓰고 있답니다. 이게 뭐 받치고 있습니다. 웨딩홀 느낌.
그렇네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음. 자, 여기서 이제 호수죠. 이 호수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호수가 많으니까 예, 마음이 좀 울적할 때나 답답할 때 이 호수, 넓은 바다나 호수를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음, 예, 좋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독일 북쪽에 있는 함부르크나 슈베린이나 북독일에 가보면은 이렇게 좀 맑고 바다도 넓은 바다도 있지만 호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평온한 마음을 갖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 같아요. 커피하고 이제 케이크하고 단맛과 쓴맛의 조화 아닙니까? 그죠? 예. 커피에 또 얼음 대신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는 비엔나 커피죠. 예, 이런 식으로 또 저는 이제 저도 예전에 그 뭡니까 인스턴트 커피를 한때 많이 마셨지만 한 10년 전부터인가 아메리카노를 마시고부터는 이제 그 인스턴트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씁쓸한 커피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신에 케이크나 이런 단 거하고 같이 먹죠.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건강을 위해서 알려주면 저도 커피를 하루에 3잔 이렇게 마시는데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꼭 마셔줘야 합니다. 커피 마신 뒤에 공복에 가급적 먹지 말고 식후나 뭐 먹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물을 마셔주면 속쓰리고 이런 게 없답니다. 커피가 이제 이뇨작용하니까 수분을 많이 빼잖아요. 우리 몸에. 그죠? 그래서 물을 마셔주면 괜찮답니다. 좀 한적하죠. 일요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기분이 좋다네요. 정상 여행해야 되는 사람이네요. 성향이. 자, 이렇게 이제 슈베린을 우리가 좀 구경했고, 저번에 베를린과 관련해서 제가 마치기 전에 뉴스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베를린 소녀상 설치 관련해서 여러분 뉴스 좀 들었죠? 일본에서 이제 로비를 하고 독일 그쪽 베를린 주에 압박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철거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보류됐죠? 독일 시민들이 나서면서 시민단체의 반발로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어젯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서 베를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베를린이 베를린 도쿄와 통일원 연결해서 같을 수는 자세한 소식 없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윤장열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를린 현지에서 독일 교포들의 주축인 코리아 협의회하고 현지 시민들이 함께 소녀상 지키기 행사를 열었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지난 9월 베를린 미테구에 소녀상을 설치한 단체인데요. 어제 다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잔다르크 광장에 400개의 의자가 설치됐고 그 자리에 촛불을 손에 든 시민들이 앉으면서 소녀상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시내 중심 광장에서 외교부로 이동하며 가두행진도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위안부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에 반대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베를린 소녀상이 일단 철거 위기는 넘겼다고는 하지만은 소녀상 존립 여부를 놓고 관할구청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측의 항의로 지난달 철거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에 코리아 협의회가 법원에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관할구청인 미테구는 밑에가 영어의 미들입니다. 철거를 일단 중심 보류한 중앙이란 상태입니다. 말이죠. 베를린 소녀상 중심. 철거 명령의 근거로 지목됐던 비문의 내용은 현재 관할구청과 코리아 협의회가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현지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집회 외에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들로 구성된 독일 시민단체 오마스 게겐 레이스가 매달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낮 12시에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가 진행 중이고 12월엔 자선 음악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코리아 협의회 임원들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쟁과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현지 언론들도 이번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연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 할수록 베를린에서 소녀상 지킴이 활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성폭력 문제, 그리고 전쟁 반대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뭐 뒤에 또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아마 철거 안 될 겁니다. 벌써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하고 주목해버리면은 이제 철거하기 힘들죠. 실제 그 위안부에 대한 역사가 이제 알려지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알다시피 홀로코스트라든지 그 유대인 박해와 관련된 추모 시설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위안부도 사실은 우리가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바꾸지 않는데 위안부라는 말은 그 일본 입장에서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그 위안부지 사실은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성노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독일에서 아마 이게 언론에서 이슈화 되면은 당연히 철거 안 될 겁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본이 이걸 압박을 넣는 바람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추후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 있으면 수업 때 활용하겠지만 같은 전범국이고 패전국이지만 일본과 독일이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 유럽연합에서 주변국들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유럽연합의 중심국으로서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고 일본은 뭐 속된 말로 갈라파고스 섬이란 말도 있지만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그 아시아에서 상위권에 속한 나라를 하더라도 역사를 항상 왜곡하고 은폐하고 날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아시아에서 따돌림 받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아마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계속하면은 미래 일본 후손들도 아마 아시아 국가들과 혹은 세계 다른 국가들과 점점 더 자기들이 좀 우물한 개구리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마 도래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이 50분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